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오늘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정말 익숙한 고전이죠. F. 스콧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를 아주 새로운 렌즈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바로 생태의 비평이라는 관점인데요. 저희가 받은 분석 자료들을 보면 우리가 그동안 사랑, 꿈, 좌절의 이야기로만 기억했던 이 소설이요. 사실은 거대한 자연의 상실에 대한 기록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제즈 시대의 그 화려함 뒤에 가려져 있던 1920년대의 자연관, 그리고 기술 발전이 세상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를 소설 텍스트를 통해 다시 한번 발견해보는 거죠. 혹시 위대한 개츠비 읽으시면서 여기엔 왜 이렇게 나무나 숲, 동물 이야기가 없지? 하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아마 소설 속에서 무엇이 있는지보다 무엇이 없는지가 더 크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자,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자료에서 가장 먼저 지적하는 어찌 보면 좀 충격적인 사실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소설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연이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순수한 자연? 그 자체가 거의 완벽하게 실종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핵심입니다. 우리는 보통 소설의 배경을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분석은 그 배경에 아주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다고 말하는 셈이더라고요. 네. 소설 속 자연은요, 독립적인 생명력을 가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인간이 만든 기계나 건물, 도시의 부속품처럼 그려집니다. 모든 것이 인간 활동의 배경이나 소퉁으로만 기능하는 거죠. 근데 이건 피츠제럴드가 의도했다기보다는 그가 살았던 1920년대라는 시대의 공기를 너무나 정확하게 포착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 시대의 공기요. 네. 당시 미국은 휘발유 다동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거대한 석유 산업이 태동하고 집집마다 전기와 전화가 보급되던 말 그대로 기술과 소비주의가 세상을 막 집어삼키던 시대였거든요. 와. 그 모든 동력은 또 석탄 사용량의 급증으로 뒷받침되었고요. 한마디로 자연을 희생시키면서 이룩한 전례 없는 번영의 시대였던 거죠. 그 말씀을 들으니까 갑자기 소설의 한 구절이 확 떠오르네요. 개츠비 저택의 잔디에 대한 묘사 말입니다. 그냥 잘 가꾸어진 잔디가 아니라 잔디는 현관문을 향해 4분의 1마일을 달려 올라갔다고 표현하잖아요. 맞아요. 그때는 그저 멋진 비유라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그게 바로 자연을 길들여진 소유물, 심지어 기계처럼 보는 시각이었군요. 스스로 자라는 게 아니라 주인의 명령에 따라 달려가는 존재로 그려지니까요. 바로 그 점이 19세기 20년대의 세계관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연은 더 이상 경외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의 기술과 자본으로 관리하고 또 개선할 수 있는 대상이 된 거죠. 장디를 달려가게 만드는 게 그 시대 사람들한테는 진보의 상징이었을 거예요. 톰 뷰캐넌이 자신의 저택 정원을 자랑하는 방식도 똑같습니다. 그는 정원의 자연미를 과시하지만 그건 마치 값비싼 자동차나 보석을 자랑하는 태도랑 다르지 않죠. 그래서 분석 자료에 기호 교환 가치라는 말이 나오는 거군요. 이거 조금 어려운 말인데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쉽게 말해서 자연 그 자체의 본질적인 가치, 예를 들면 아름다움이나 생명력 같은 것들은 다 사라지고 오직 나는 이만큼의 자연을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남에게 보여주는 일종의 과시용 기호로서의 가치만 남았다는 뜻입니다. 명품 가방처럼요. 정확해요. 톰에게 정원은 살아있는 생태계가 아니라 자기의 부와 지위를 증명하는 명품 가방 같은 거예요. 이처럼 소설 속에서 자연은 철저히 인간의 욕망과 경험에 종속된 존재로만 나타납니다. 잠깐만요. 그럼 여기서 등장하는 녹색 무의식이라는 표현이 정말 와닿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설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자연이 없지? 라고 대놓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무의식적으로는 그 텅 빈 느낌을 계속 받고 있다는 뜻인가요? 네. 마치 배경음악이 갑자기 딱 꺼졌을 때 느껴지는 그런 어색함이나 허전함처럼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독자들은 이야기의 표면, 즉 개츠비의 사랑과 꿈에 집중하면서도 그 배경에 깔린 자연의 부재를 무의식적으로 감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석에 따르면 바로 그 자연의 부재가 역설적으로 독자들을 소설 속 인공적인 세계에 더욱 강렬하게 매혹시킨다는 겁니다. 밤새도록 대나처럼 타오르는 개츠비의 전기 조명, 쉴 새 없이 울려대는 전화,
도시를 질주하는 자동차, 하늘을 찌르는 맨해튼의 마천루 같은 것들이요. 자연이 있던 자리를 인간의 창조물이 완벽하게 대체한 거죠. 그러고 보니 심지어 개츠비가 평생을 바쳐 쫓았던 베이지집 부두 끝에 그 유명한 초록빛조차 사실은 자연의 빛이 아니라 인공적인 전기 불빛이었잖아요. 세상에 정말 그렇네요. 듣고 보니 소설의 모든 결정적인 순간들이 다 인공적인 공간에서 벌어져요. 개츠비의 파티는 자연광 아래가 아니라 수백 개 전등불빛 아래서 열리고 인물들의 관계는 대부분 전화통화로 이어지거나 질주하는 자동차 안에서 위기를 맞죠. 맞아요. 심지어 자연 현상마저 인간의 창조물에 종속되는 듯한 기이한 묘사도 있었어요. 롱아일랜드 해협의 그 달빛 어린 파도가 바람 때문이 아니라 개츠비의 잔디에서 들려오는 딱딱하고 금속성 있는 벤조 소리에 맞춰 반짝인다고 묘사되죠. 아, 그 부분. 이건 정말 충격적이에요. 파도마저도 인간이 만든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는 존재로 그려지는 거니까요. 동물들의 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설에 등장하는 동물들은 거의 모두 길들여지거나 이용당하거나 그냥 무시당하는 소유물이죠. 아, 그 강아지요? 네, 톰과 머틀이 충동적으로 사는 강아지를 떠올려 보세요. 그들에게 그 강아지는 생명이라기보다는 하룻밤의 유흥을 위한 액세서리에 가깝습니다. 그 누구도 그 강아지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죠. 유일하게 자연과의 깊은 교감이 암시되는 순간이 있기는 합니다. 모든 비극이 끝나고 주인공 닉이 기차를 타고 고향인 중서부로 돌아갈 때죠. 아, 맞아요. 창밖으로 진짜 눈을 보고 공기 속에 스며든 날카롭고 거친 상쾌함을 느끼면서 이 나라와의 동일성을 말로 할 수 없이 의식했다고 말하는 부분이요. 그 부분만큼은 정말 자연과 하나가 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그 경험조차 이상한 1시간 동안의 아주 짧고 특이한 순간으로 묘사될 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자연과의 교감에서 오는 담응이 곧바로 도시의 인공적인 풍경에 대한 기억으로 대체된다는 점이에요. 기억으로 대체된다고요? 네, 내 청년 시절의 짜릿한 귀향열차들, 서리에 덮인 어둠 속 가로등과 썰매 방울소리 같은 기억들로요. 결국 그에게도 자연과의 합일은 찰나의 일탈일 뿐 그의 정체성은 철저히 인간이 만든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기이하네요. 한편으로는 자연을 철저히 배제하고 통제하는데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소설 곳곳이 자연에 대한 비유로 가득 차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작가 자신도 모르는 어떤 심리가 작용하고 있었던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분석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소설이 자연 그 자체는 없애버렸지만 자연에 대한 언어는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마치 텅 빈 저리가 너무 허전해서 자기도 모르게 자꾸 말로라도 자연을 끌어오는 셈이죠. 거의 강박적으로요. 강박적으로요? 네. 이 짧은 소설에서 사람이나 사물을 자연 세계에 빗대어 표현하는 묘사가 최소 61번 이상 등장한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수치죠. 예술 한 번이나요? 와, 전혀 의식하지 못했어요. 생각해보니 정말 그러네요. 주인공 닉이 뉴욕 5번가를 걸으면서 도시 풍경이 너무 따뜻하고 부드러워서 큰 흰 양떼가 모퉁이를 도는 광경을 보게 되더라도 전혀 놀라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 있죠. 또 개츠비의 화려한 자동차 팬더는 날개처럼 펼쳐졌다고 묘사되고요. 삭막한 도시 한복판에서 기계 덩어리에서 끊임없이 자연의 이미지를 찾아내고 있었던 거네요. 인물 묘사에서는 그런 경향이 훨씬 더 두드러집니다. 특히 여성 인물들을 묘사할 때 그렇죠. 맞아요. 데이지는 이름부터가 꽂히고 소설 속에서 완전한 장미, 난초 같은 여자로 불리죠. 네. 조던의 머리카락 색깔은 가을 잎사귀 같은 노란색으로 묘사되고요. 그녀들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 가장 먼저 동원되는 게 바로 꽃과 잎사귀 같은 자연물인 셈이네요. 동물 비유도 정말 넘쳐나죠. 개츠비 파티에 온 손님들은 불빛을 향해 모여드는 나방처럼 왔다 갔다 하고 젊은 여자들은 강아지 같은 태도를 보이고요. 심지어 데이지는 결혼 전날 원숭이처럼 취해 있었다고 묘사됩니다. 데이지와 조던이 처음 등장할 때 그들의 하얀 치마가 바람에 집주위를 잠깐 날아다니다가 다시 안으로 밀려 들어온 것처럼 펄럭였다는 묘사는 그들을 꼭 새처럼 보이게 만들죠. 이 모든 비유들은 인물들을 문명화된 인간이라기보다는 어떤 원초적인 본능을 가진 동물이나 연약한 식물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런데 가장 소름 돋는 예시는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재의 계곡입니다.
그곳은 산업화의 폐해를 상징하는 생명이 완전히 사라진 죽음의 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피츠제럴드는 그곳을 재가 밀처럼 자라 능선과 언덕, 기괴한 정원들을 이루는 환상적인 농장으로 묘사합니다. 이건 정말 귀괴하지 않나요? 모든 생명이 죽어버린 곳에서조차 논업적 이미지, 자연의 이미지를 끌어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지점은 정말 섬뜩할 정도죠. 소설이 얼마나 필사적으로 자연의 언어를 붙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예시입니다. 심지어 개츠비의 파티 손님 명단을 보면 피셔, 그러니까 어부죠, 울프심, 늑대의 집, 덕윗, 개구리밥처럼 식물, 동물, 어류와 관련된 성을 가진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와, 성까지요? 네, 이것들은 모두 소설이 무의식적으로 잃어버린 자연을 언어로나마 복원하려는 처절한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소설의 가장 유명한 마지막 장면으로 가보죠. 모든 것이 끝난 뒤에 닉이 롱아일랜드 해변에 서서 옛날 네덜란드 선원들이 처음 이 대륙을 마주했을 때 보았을 신세계의 싱싱한 초록빛 가슴을 상상하는 부분이요. 네, 그 마지막 장면. 이 장면만큼은 자연에 대한 순수한 경의와 찬사가 담긴 부분이라고 흔히들 해석하지 않나요? 저도 그렇게 읽었고요. 겉으로 보기엔 그렇죠. 하지만 분석은 이 장면에서도 미묘하지만 아주 결정적인 함의를 발견합니다. 이 장면에서조차 자연은 오로지 인간의 욕망, 인간의 꿈과 관련해서만 묘사된다는 점입니다. 소설은 지금은 사라진 나무들이 과거 선원들의 꿈을 부추겼다 하고 표현합니다. 팬더라는 단어는 보통 누군가의 좀 저속한 욕망을 부추길 때 쓰는 부정적인 뉘앙스의 단어거든요. 그걸 자연에 썼다고요? 네, 이걸 자연에 사용함으로써 마치 자연이 인간의 탐욕을 자극해서 스스로의 파괴에 일조한 것처럼 그 책임의 일부가 자연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는 거죠. 그 단어 선택에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렇다면 그 마지막이자 가장 위대한 모든 인간적 꿈이라는 것도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를 갖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꿈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에 대한 꿈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분석에 따르면 아니죠. 그 꿈은 본질적으로 무제한적인 팽창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새로운 교역로를 개척하고 더 많은 부를 쌓고 더 넓은 영토를 차지하려는 꿈이었죠. 정복의 꿈이었군요. 네. 자연 그 자체의 아름다움에 대한 순수한 경외라기보다는 저 거대한 자연을 어떻게 이용하고 정복할 것인가에 대한 꿈이었던 셈입니다. 결국 닉은 신세계의 싱싱한 초록빛 가슴 그 자체보다도 그것이 가능하게 했던 그 인간적 꿈의 상실을 더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지막 장면마저도 순수한 자연에 대한 찬가가 아니라 자연을 발판 삼아 팽창하고자 했던 인간의 꿈에 대한 향수였던 거죠. 와, 그렇다면 위대한 개츠비는 단순히 한 개인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넘어서 하나의 거대한 문화적 전환점을 포착한 작품이 되는군요. 맞습니다. 과거 인간들이 거대한 자연에 힘 앞에서 느끼던 경외감이 이제는 인간이 만든 기술의 진보와 자연을 무한히 지배할 수 있다는 새로운 종류의 경외감으로 대체되던 바로 그 역사적 순간 말입니다. 네. 하늘을 찌르는 마철로, 밤을 대낮처럼 밝히는 전기, 대륙을 가로지르는 자동차가 새로운 경외의 대상이 된 시대의 초상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아주 정확한 정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위대한 개츠비가 어떻게 자연을 주변부로 밀어내고 상품화하는 동시에 무의식적으로는 그 텅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 자연의 이미지를 끊임없이 갈망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학 비평을 넘어서 기술과 자본이 세상을 재편하던 한 시대의 세계관, 그들의 불안과 욕망을 엿보게 하는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이 분석은 100년 전인 1920년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녹색 무의식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우리가 열광하는 인공지능, 가상현실, 우주탐사 기술 같은 새로운 문화는 과연 어떤 자연세계를 우리 이야기의 주변부로 너무나 당연한 배경으로 밀어내고 있을까요? 100년 후의 독자가 지금 우리의 이야기를 읽는다면 무엇이 눈에 띄게 부재하다고 사라졌다고 지적하게 될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